네, 경찰이 숨진 백모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신청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검찰이 사건 바로 다음 날 경찰에게 압수해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신청한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도 검찰에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까요?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겉으로 나온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서초경찰서가 영장 신청한 게 어제 저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팩트부터 보게 되면 이제 2일 날 그 검찰이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네.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서 지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휴대폰과 네. 유서 등 그 유류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게 사망 다음 날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상당 부분 이제 경찰은 공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탈이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그 4일 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사망 경위가 어떻게 되고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검찰이 가져간 그 휴대폰과 네. 그 결과 이미징 파일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저녁 7시 30분경에 한 것이 사실상의 팩트입니다. 자, 경찰이 검찰에다가 검찰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이례적입니다만 앞서 얘기하신 검찰이 경찰서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 이것 자체도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경찰이 찾아오겠다는 건데요. 네. 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는 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경찰은 일단 지금 현재 직제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기 받고 때문에 있죠. 네. 사실 검찰이 급하게 휴대폰을 입수하고 싶었다면 경찰의 수사 지휘를 내려서 그 휴대폰을 지금 검찰에 올려서 포렌식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러니까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나름대로는 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그냥 맡겨둘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의견인데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것도 경찰이고 수사를 시작한 것도 경찰이기 때문에 주체다, 네, 대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경찰 자체가.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휴대폰을 확보한 것은 아무래도 검찰 쪽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요. 오히려 이 숨진 수사관이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과연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금 그런 서로 대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은 적어도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먼저 확보한 걸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이 이 절차상 보면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다 신청을 하고 이 검찰이 이 영장을 검토한 다음에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청과 청구가 다른 겁니다. 네. 그죠? 네. 검찰이 과연 법원에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 지금 경찰도 청구를 검찰이 하지 않을 것임을 아마 다 알고는 있지 않는가 알고 생각됩니다. 있으면서. 과거의 학습 경험으로 경험 학습으로 이를테면 지금 그 김학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네. 수차례 그 압수수색 관련된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기각됐죠. 네. 또 최근에도 그 임은정 그 검사가 그 경찰 고위 간부의 직무유기와 관련돼서 검찰 청사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고 수차례 청구를 했지만 역시 그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신청을 한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무엇인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부당하고 특이한 현상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실상 그 검찰의 제왕적 그 수사 지배 구조권, 이를테면 수사의 착수, 진행, 개시, 종료,
행영권 또 그 기소권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투영된 것은 이제 아니겠느냐. 즉 바꿔 얘기하면 모든 정보 권한은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혹시 경찰이 함께 사실 공유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그 차단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아마 경찰은 그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추락한 모습 자체를 하나의 형식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항의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공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검찰이 이 영장을 그러니까, 받아주지 예.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부러 거군요.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는 것이죠.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니까 이상하지. 검찰이 우리 털어간 것도 이상한 거야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겠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검경의 갈등 상황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사건에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것들은 고래고기 사건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쭉 따라 올라가 보면요. 그렇죠. 고래고기 사건에서 나타난 검경의 갈등 부분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짤막하게 그 얘기하면 그 2016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실은 고래를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그 수사를 그 해봤더니 소위 그 불법 그 포경 그 단체가 무려 40톤의 그 고래 고기를 냉동고에 그 보관을 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압수를 하고 수사 절차를 이제 그 진행해서 검찰에 넘겼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는간 모르겠지만 이 40톤 이게 약 40억 상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사건을 맡았던 이제 그 검사가 약 30억 원에 해당되는 고래 고기를 원래 업자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 환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가 없게 된 압수물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환경단체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이 이것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전관 예우 또 유착 관계 등에 있어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역시 그 검사에 대한 영장 자체는 계속 뭐 기각이 됐고요. 이 담당 검사는 이제 해외로 사실은 또 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왜 이 그 압수한 고래 고기를 무려 30억 원에 해당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에서 바라봤을 때 말이죠. 환불을 하게 됐느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발단이 그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경찰의 혐의를 아마 그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금까지 사문화돼 있었지만 그것의 보복으로 경찰관의 맞습니다. 수사가 또 시작되게 되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이 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이 울산에서 훨씬 증폭되었던 것으로 요약드렸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의혹 비리 수사, 비리 의혹 수사 이 부분을 하명 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에까지도 이게 좀 영향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데 하명 수사 사건 자체, 하명 의혹 받고 있는 수사 자체도 지금 검경 갈등이 불거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울산지방경찰청이요, 이 지방선거 전에 이 김기현 시장을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의혹이요,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북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그다음에 김 시장의 동생이 이 건설 계약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이어가지고 이게 김기현 전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친인척과 측근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이제 수사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근데 김기현 시장이 낙선하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검찰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로 처분됐지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여기에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 무혐의 처분이 그 전 고래고기 사건의 어떤 보복 형태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5일 정도에 이제 발표된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가 없고 이 김기현 전 시장을 일방적으로 봐주게 하고 있다라고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는데
검찰에서 다 기각시켜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약간 기한이 모자라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해도 또 검찰이 그것도 불허하면서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는 의혹은 있는데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경찰청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검찰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마음 먹으면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여기서 잠시 검찰이 확보한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포렌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포렌식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보안이 그 잘 되어 있는 예, 기종이기 때문에 아이폰이라서. 아이폰이라서 사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도 그 미국의 그 FBI에서 테러범 관련돼서 문자 등을 열기 위해서 사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애플사에 보안을 좀 열어달라, 해제해달라 요구했음에도 그 애플 자체가 이것을 또 거부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애플 자체의 그 이 보안이 상당히 그 철저한 이제 이런 그 상태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암호를 네. 10번을 열려고 시도를 해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10번 실패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전체 데이터가 다 삭제되고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위험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과연 계속 존속하고 있을지. 또 다른 이제 그 방안 자체는 얼굴 기능을 소위 그 얼굴 인식 기능. 인식 기능을 네. 이제 이렇게 갖다 대서 여는 뭐 방법도 이제 그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뭐 이런 그 그렇겠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에서 이 아이폰을 압수해서 가져갔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이미징 데이터를 복원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에서 사실 그 보안과 안보에 관한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보안 업체에 지금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는 있는 네. 모양이죠. 그 과거에 한번 이제 그 암호 비밀번호가 4자리인 경우에 있어서 이 그 회사 이름이 그 셀러브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 포렌식 업체에서 한번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충격을 받았던 그 아이폰 회사에서 이것을 6자리로 다시 만들어준 거죠. 그 창과 방패처럼 그래서 보안 기능을 더 이렇게 확산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할 수 있다. 설령 이스라엘 그 포렌식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제 그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금 그 관심 사항이 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눈 것처럼 그 경찰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변사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참관하겠다. 또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공무소에 있었던 일정한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그 공무소장이 예를 들면 참여하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참여는 안 된다.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라.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니 법에 있는 그 절차 자체도 무슨 이유로 검찰이 이렇게 사전에 막으려고 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의심스럽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조직 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압수수색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 문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기서 불거질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이처럼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조직이라면 우리가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맡기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그런 의문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그 전에 뭐 약간 좀 이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발끈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더군다나 굉장히 좀 더욱 더 분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영장 청구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번에 경찰이 청구한 거는 이렇게 해도 어차피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나의 영장 신청이 안 들어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장 청구권이 지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장 청구권을 과연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의문도 이렇게 행위로서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뭐 생존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조직의 어떤
앞으로의 나아갈 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얼마 전에는 잠깐만요.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제보 시작합니다. 관련해가 입장문을 최초 제보자로 확인됐던 인물입니다. 지난 12월 들어보시겠습니다. 4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와 이측 결과 발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부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왜곡되는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공무원 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받지 않고 지금 간단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웅혁 교수님. 네.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면 내가 제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에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줬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송 부시장이 얘기한 것은 네. 이게 뭐 특별한 첩보의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2016, 17 그 시점에서 울산에서는 하나의 공지의 사실처럼 울산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것은 다 알고 있었던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사항이었고 네. 또 그 청와대의 행정관하고도 이미 이 시기 이전부터 네. 인간적인 뭐 친분 관계에서 알고 있었던 터에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풍문의 한 방편으로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좀 그렇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질의응답이라든가 설명이 네.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추정이 됩니다만 왜냐하면 더군다나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혹시 이것이 지금 울산 부시장의 보은 인사의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즉 선거에 관해서 인식한 건 없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 그 역시 이를테면 김기현 울산시장하고 일정한 관계에서 2016년도에 그 연구원으로 좌천된 것의 하나의 보복과 안갚음으로 지금 송초로 캠프에 합류를 해서 송초로 시장과 공모해서 일정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짧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조금 더 남아버렸습니다. 네네. 어저께 사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그 청와대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 내용하고 어저께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했던 언론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행정관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 내가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정보를 물어봐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알려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와대 해명이 어떤 청와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 행정관, 문모 행정관이죠. 문모 행정관의 이야기를 아마 그대로 브리핑했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누가 먼저 요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진술이 어긋나기는 하는데 이제 과연 그 첩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조금 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랬더니 그래서 익명의 제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밝혀달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행정관의 SNS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만약에 이미 언론에 이 김기현 시장 관련된 비위 이야기가 많이 퍼지는 후라면 이거를 또 첩보로 보기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히 이첩된 시기와 그리고 또 그 제보를 받은 다른 경로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사실은 그게 만약에 첩보처럼 아주 중요한 정보의 성질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먼저 요구를 했던 아니면은 그쪽에서 먼저 알려줬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굉장히 좀 섣부르게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주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시장, 송병기 부시장의 그 입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와 첩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능동적 입장에서 특정적인 사실을 관심을 찾으려 갖고 했다는 거죠. 능동적인 찾음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수동적으로 받는 행위와 능동적으로 첩보를 모으려고 하는 행위는 상당히 그 천양지차의 해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장이 지금 부시장과 청와대 입장이 충돌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또 근데 설명이 그렇기는 가능합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뭐 어떤 요즘에 뭐 사실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 물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김기현 뭐 질문이지만 없어? 라고 물어봤다면 그렇죠. 뭔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울산의 요즘 동향은 어떠냐 그런데 울산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첩보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만약에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SNS로 그와 같은 민원 사항이 그 전달이 되었을 때 그냥 개인적인 민원 SNS 상으로 끝나지 이것을 문서화하고 그야말로 요약하고 편집을 해서 하나의 그 문건화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능동적인 관심과 일정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SNS를 사실은 문건으로 만들고 이거를 첨삭하고 소위 말해서 편집하는 이런 노력까지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워낙 짧게 끝났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제보 관련해가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제보 경위와 이첩 결과 발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왜곡되는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공무원 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송병기 이 경제부시장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앞으로 이 사건 관련한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될까요? 관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SNS로 들어온 첩보가 사실상 문건화돼서 이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거든요. 가공이 됐다는 거죠. 어떤 예, 그렇죠.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서 뭔가 가공이 되었는데 그 가공이 된 정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수사에 착수한 다음에 그 수사팀장을 맡았던 경찰과 그다음에 그 고발인이 뭐 1년에 535회인가요? 그 정도 굉장히 잦은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밝혀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밀과 관련된 문서가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수사에 개입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의도와 그리고 또 그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말 청와대에 한 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행정관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사실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어떤 그런 청와대가 만약에 의혹을 받는 거라면 의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위법 행위가 있다면은 그것 역시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문무행정관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아무래도 문무행정관 당신이 이걸 알아서 한 거야? 알아서 만든 거야? 알아서 이첩한 거야? 라는 부분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항을 이제 물어본과 그 동시에 이것이 이를테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즉 바꿔 얘기하면 정권의 실세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관이 그 정권 실세의 한 인물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또 이렇게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측근에서의 일정한 의사 결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역시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필요한 경우 검찰은 이 행정관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 누구와 친근하게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지금이 이를테면 울산시장과 청와대하고 일정의 이심점심의 교류가 있었던 뭐 정황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중간에 그 매개자 그 역할로서 이 행정관과 또 이를테면 지금 부시장, 송 부시장이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이것을 중점으로 검찰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이용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